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너무 잘 지냈죠?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사 이야기 5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세계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가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주권자 되신 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5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한 주 쉬었고요. 네, 새롭게 또 5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화면을 공유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화면 잘 보이죠? 네, 화면이 좀 작게 보이나요? 살짝? 크게 보입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기독교 관점으로 보는 세계사 5번째 시간이고요. 21장부터 25장까지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제목은 페르시아 제국, 22장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23장 그리스의 신들, 24장 쇠퇴하는 그리스, 25장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계 역사 이야기를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더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1권을 이미 마친 친구들도 있지만 다시 복습하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오늘 시간을 좀 삼도록 할게요. 자, 페르시아 제국 전에는 어떤 나라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죠? 네,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네,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나라 하면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죠. 근데 한 번에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3차, 4차까지 이렇게 끌고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먼저 BC 722년에 그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이제 그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죄송해요. 이게 끊겨서 다시 어디까지 들었나 모르겠네요. 저희 집 인터넷이 진짜 이게 좀 불안정해서 다시 모바일 핫스팟을 좀 켜고서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조금 통신상에 오류가 있는데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됐나요? 네.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 들리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어디까지 들었어요? 예,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나가는데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귀족 계급들이 끌려가요. 그다음에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왕 때 이제 에스겔과 또 여러 군사와 기술자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3차 포로 때에는 또 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4차 포로 때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70년 동안의 포로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맨 처음 끌려갔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금신상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금신상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 놀라운 꿈이라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이 지혜자와 또 어떤 점성술사들이나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웠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고 그 꿈 해석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못했을 때 모두 다 이제 지혜자들 다 불러다 다 죽이겠다 하고서 다 잡아들이려고 하던 때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왕이 이렇게 왜 그렇게 조급하냐 하면서 며칠만 시간을 달라 하나님께 꿈에 그런 해석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신상에 관한 꿈이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이 하반신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은 이제 노스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다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또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의 그런 금신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이 뜬 돌이 아닌 돌이 날아와서 이 금신상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했을 때 금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요. 은은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을 제패할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로마 왕국, 그 다음에 열국으로 나눠지는 즉 유럽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돌이 날아와서 이렇게 이 금신상을 다 파괴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꿈 해석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도 꿈을 꿨어요. 근데 놀라운 짐승에 관한 꿈을 꿨는데 사자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곰의 꿈을 꾸고 또 표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짐승의 꿈을 꾸고요. 또 열뿔이 있는데 이제 작은 뿔이 나타나 가지고 이 열뿔을 다 이제 이기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런 꿈이 어떤 꿈이냐?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금신상 꿈과 동일한 해석의 꿈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나중에 읽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던 걸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자의 꿈은 무엇이냐?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제패하게 될 것인 것. 그 다음에 곰은 에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를 의미하고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또 이제 열불은 이제 그 열국 시대를 의미하는데 유럽의 열 왕들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서 작은 뿔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마치 돌이 이 금신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단해서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세계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 왕들의 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온 세계에 굉장히 힘센 나라들이 인간적으로 큰 제국을 이루어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스스로를 높이지만 사실은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벨론 나라가 있고 위에 아수르 나라가 있어요. 그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었고요.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집어삼키게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 키루스, 고레스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이제 바사와 메데 지역을 통일을 하고 페르시아 왕이 되어서 바벨론 이 지역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선한 왕이었어요. 이제 바벨론의 왕은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고 무서운 왕이었다면 고레스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레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벨론의 그러한 굉장히 그 폭력적인 그러한 왕에게 지쳐 있었던 바벨론의 바벨론의 그러한 백성들이 문을 열어주어서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책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개관인데요. 바벨론 나라와 메데와 바사. 메데와 바사는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다리오 왕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메데에선, 다리오 왕은 아니군요. 예. 메데와 바사에서는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나갑니다. 이 표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벨론 다음에 이제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제패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다. 고레스 왕 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된다. 유대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고레스는요, 그 이름이 전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설은 그가 갓난아기 때 그를 키운 하인의 이름이 키노였기 때문에 키노의 젖을 먹고 자라난 아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이 키루스가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치기가 맡아서 길렀는데 이집트 강가에 버려진 모세처럼 강가에서 건져서 기르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 두 번째 이야기가 책에 나오죠. 근데 이 고레스의 할아버지였나요? 아버지였나요? 할아버지가 이 자기 손자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자기보다 이제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을 염려해가지고 버렸는데 양치기가 건져가지고 길러가지고 그렇게 고레스가 정말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아주 이상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아버지라 불리고요. 심지어 구세주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닌 피정복민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졌고요. 또 로마의 로물루스나 레무스,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인물로서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을 이루는 방편과 도구로서 사용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라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근데 이 실린더와 같이 생긴 이 토판이 있는데 이 점토판에 이 쐐기 문자로 이렇게 적었죠. 이 쐐기 문자로 적은 것이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는 그런 명령과 조서를 여기다 적은 것입니다. 네, 이것을 발견한 학자들이 있겠죠? 네, 고고학자라고 그러죠. 이러한 유물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음소거 풀고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를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아멘. 네, 4절까지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백성들은 그것들을 도와주어라 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이죠. 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키루스 2세인데 페르시아를 세운 페르시아 제국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고요. 또 관용과 유화 정책으로 또 포로귀환을 했던 선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옆에 사진은 아까 보았던 고레스 칙령이 적힌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 2세인데 통치를 8년 동안 하는데 후사가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왕인데요.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 영토를 더 넓히기를 원해가지고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패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 점령을 또 시도했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또 패배함으로써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한 명의 병사가 그리스까지 달려가는데 이 마라톤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리가 8.5km 정도 되겠죠. 근데 이 거리를 다 달려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전했는데 도착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전투로 말미암아서 올림픽에서 마지막 그 운동 경기로 마라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책에는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세 번째로 그리스 점령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바다에서 엄청난 그 군대를 이끌고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네,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를 점령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그 누구죠?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상에서 어떤 곳인가? 조금 아까 봤던 마라톤 지역,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여기가 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쪽 왼쪽으로 가면은 장화 모양의 그 로마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이탈리아 나라고요. 이 에게해를 건너서는 트로이 지역이 있고 트로이 문명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 지역이 되겠어요.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엔 터키예요. 터키. 터키 갔다 온 친구 있죠? 네. 근데 이거를 큰 지도에서 보자면 여기 밑에 작은 그러한 축소판이 있는데 큰 지도에서 이 부분이에요. 지중해 지역인데 우리가 살펴봤던 지역은 요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여기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 여기 장화 모양이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작아서. 나중에 지구본이나 이제 지도를 좀 살펴보시고 오늘 배우는 이 그리스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가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 달랐어요. 교육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두 지역이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22장 스파르타와 아테네인데, 네, 아테네는, 자, 보시면 시민이 반 이상이 되고요. 노예가 반보다 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적은데, 그 스파르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노예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민은 아주 적어. 그리고 주변인들은 이렇게 많고, 그래서 스파르타는 아주 적은 수의 그러한 지배 계급이 노예들을 이렇게 부리는 다자수의 노예를 부리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테네는 도편 추방법이라고 있어요. 도편 추방법.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텐데요. 민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민주 시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스파르타의 교육은 목적이 무엇이냐? 군사를 기르는 거예요. 전사를 만드는 거.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같은 그리스 내에서도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도시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있었고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자, 도편 추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민주정치를 위한 도편 추방법인데 도편 추방법은 뭐냐? 이렇게 이게 도자기 조각이거든요. 도자기 조각을 이렇게 하나씩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라. 그래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6,000표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을 10년간 해외로 추방하는 제도가 도편 추방법입니다. 네, 재밌죠? 네, 독재자가 될 인물들, 김정은 같은 사람에게 이름 적어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로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으면 그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좋겠죠. 도편 추방법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러한 투표 제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의 신들입니다. 그리스는요, 다신교였죠. 유일신교는 고대 세계에서 유대교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그리스든 다 다신교적인 그런 종교 문화 속에서 지내왔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 인간적인 특성을 지닌 신들의 이야기로 신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날 이렇게 관람객들이 갔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었었지만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스 신들의 이름과 그 그리스 신의 이름을 로마 이름으로 또 한 거, 영어 이름으로 한 거 이렇게 있어요. 최고의 올림포스 최고의 신은 제우스, 네, 로마식으로는 유피테를 해요. 또 영어 이름으로는 주피터다. 네, 그리고 헤라는 주노라고 부르고 포세이돈은 넵튠, 디오니소스는 바카스. 여러분 아시는 바카스, 네, 음료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비너스도 있어요. 사랑의 신, 미의 여신. 그런데 그리스 이름으로는 원래는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신들이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그 책에서 제우스가 왜 금사과를 던져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한테 던졌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아프로디테와 또 헤라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네,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신화로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네,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 네,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했는데 이제 신화의 그런 신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또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반도의 패권 변천 과정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1차, 2차, 3차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왔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큰 폭풍이 일어나서 못했고, 두 번째는 또 마라톤 전쟁에서 실패했고, 또 세 번째는 또 살라미스 전쟁에서도 또 실패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자꾸 전쟁을 걸어오니까 아테네와 이제 스파르타가 동맹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중심으로 맺은 동맹들, 주변국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는데 아테네 중심으로 동맹을 맺은 것은 델로스 동맹이에요. 페르시아와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이 델로스 동맹,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으로 맺어졌을 때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이 델로스 동맹의 주변국들이 전쟁을 위해서 낸 그런 물자들을 아테네 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써버려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이 아테네 델로스 동맹을 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또 맺습니다. 주변국들과 또 이렇게 동맹을 결성해서 결국 이 양쪽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우리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아니다. 우리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30년간 계속 싸웁니다. 네, 30년간이나 싸워요. 결국엔 어디가 이기느냐? 네, 역시 뭐 민주주의보다는 군사, 전사를 만들어냈던 이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도시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힘을 다 탕진한 데다가 페르시아의 압박이 다시 거세어져서 그리스의 도시들이 급속히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세계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동맹국들이 그 나라 안에 도시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외국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힘 빠졌을 때 집어삼키기가 쉬운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립 2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스파르타와 또 어디였죠? 그리스 안에, 네, 아테네가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힘을 잃게 되니까, 점령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이 알렉산더와 부케팔로스라는 이제 종마인데 이 종마가 검은색 말인데요. 이 말을 아무도 너무나도 사나워가지고 다루지 못할 때 알렉산더 이 대왕이 10대 때 아주 어릴 때 이 종마를 잘 다루어서 타고 또 이 전쟁에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설이 있는데 이 고르디온의 매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듭을 너무 이제 심하게 묶어놔가지고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매듭을 자기가 풀겠다고 하더니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전설대로 실제로 이 제국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제 배포도 크고 대단한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 북쪽과 이제 서쪽, 남쪽까지 이수스 지역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데 페르시아 군대를 아주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티루스, 성경이 나누는 두로 지역인데 이 두로를 또 점령해요. 근데 예레미야서나 이런 이사야서나 두로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이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 가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자, 보면은 이 알렉산더는요,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배력과 이러한 통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파란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예요. 세계 곳곳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쭉 가가지고 수사, 뭐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엑바나타 이런 페르시아 4대 수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침이 없이 저 동쪽으로 가가지고 인도까지도 가요. 인도까지 가요. 근데 인도까지 갔다가 더 나아가서 싸우려고 했지만 이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케도니아의 군사들이 너무나도 지친 거야. 너무 지쳤어. 이제 그만 점령해도 됩니다. 대왕이시여. 이 세계를 거의 다 점령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거부하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네, 뭐 어떤 그 질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갑자기 죽었대요. 32살쯤에 갑자기 죽었는데. 자, 알렉산더는요, 이처럼 많은 지역을 점령하면서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어요. 도시를 세우면서 그리스 문화로 정복민들을 개화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다 점령을 하는데 이 세계를 어떻게 자기식으로 다스릴 것인가?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도시를 세워서 그리스 문화적으로 점령을 하는 거죠. 근데 고대 동방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리엔트 문명에 이제 알렉산더가 전파하는 이 그리스 문명이 합쳐져 가지고 헬라 문명이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헬레니즘 문화가 되는 것이죠. 헬레니즘 문화는 이제 그리스 문화인데 어떤 문화로 보면 되느냐? 그 철학과 이성이 발달한 그런 문화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와 또 세계 문명 가운데 하나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 문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문명은 어떤 문명입니까? 유대 민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문명 가운데 또 헬레니즘 문명과 이렇게 섞여서 이 헬레니즘은 대학 문화, 뭐 철학과 이성 발달하는 것이고 히브리 문화는 신비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러한 문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예요. 굉장히 멋있죠. 오늘날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지금도 이렇게 잘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또 4대 그런 세계 불가사의인데 파로스 등대라고, 예, 높이가 한 137m, 굉장히 높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등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멋있죠? 여러분 나중에 해외여행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한번 가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더는 갑작스레 32세의 나이로 죽고 그의 7명의 장수에 의해 나뉘어 다스려지다가 권력 싸움으로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4명의 장수 프톨레미 왕조, 또 셀루커스 왕조, 안티쿠스 왕조, 뭐 카산드 리시마코스 왕조, 카산드로스, 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장악하고 유대까지 합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이렇게 다퉜거든요. 근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장악하고 또 유다까지 합병하게 되고, 이 유대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됩니다. 계속 전쟁을 해요. 두 왕조 사이에 계속된 전쟁을 통해서 유대는 여러 차례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순환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순환을 참 외국으로부터 많이 침략을 당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줄여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헬라 제국을 만들게 되고요. 셀루커스 왕조가 시리아 헬라 제국을 이렇게 점령해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프톨레미 왕조에서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래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데 이 20만 권의 장서를 더 확장해가지고 50만 권으로 늘리자 하고서 또 70명의 성경학자들에게 시켜가지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각각 70명이 다 다른 장소에서 독방에서 다 번역을 해서 완성된 다음에 다 비교 대조해 봤더니 정확하게 70명이 다 일치해 가지고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그래서 이것이 모세오경이 이 헬라 세계에 전파되는 모세오경의 세계화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폐허가 됐지만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했대요.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오늘날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데 저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여기 가서 책도 읽고 싶고 여기 왔다 갔다 이제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책을 보고 싶어요. 우리 은지도 이런 도서관에 가보고 싶죠? 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게 외관에서 보면은 자, 우리나라 한글도 써 있어요. 여기 보면.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를 통해서 헬라 문명을 만든 이 알렉산더 대왕, 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성경이 세계에 보급되도록 하셨다. 헬라 문화를 통해서 헬라 성경, 구약 성경이 또 신약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강민숙 사모님께서 문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간단한 이제 문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푸시고 맞춰보시기 바래요. 엄마. 네. 첫 번째 문제, 땅을 파서 유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역사를 알아내는 역사학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고고학자요. 국어학자요. 네, 손 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손 들고. 네, 국어학자요. 네, 맞았습니다. 우리 누구였죠? 그건 네, 승원이. 네. 두 번째,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을까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맞았습니다. 네. 자, 세계 4대 문명은 무엇일까요? 한길이?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후 문명, 인더스 문명. 네, 맞았습니다. 아유, 너무나도 잘 맞췄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메소포타미아 뜻. 아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은서 한번 맞춰볼래? 음소거 풀고. 메소포타미아 뜻이 무엇일까? 네, 은지 강 사이의 땅이요. 맞았습니다. 두 강 사이의 땅. 네, 쉬운 문제 낼게요. 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이름은? 나일강. 나일강. 네, 맞았습니다. 네. 이제 한 두 문제만 더 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에서 초원에서 사막이 된 거대 사막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와라. 네. 사와라 사막 아닙니다. 뭐 커피 사와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이죠. 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내를 위해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공중정원이요. 맞습니다. 세계 4대 뭐죠? 네. 네.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내볼게요. 모세를 건진 애국 공주의 이름은? 하트답투요. 하셉스투. 네, 맞습니다. 승원이가 잘 맞춰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질문을 내는 족족 아주 잘 맞추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오늘 배운 것도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세계사를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즐겁게 배우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세계사 공부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기도해 주실 분 한 분, 네, 공유는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세빈이 들어왔구나. 네, 이계진 선생님 기도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열심히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강의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해 주시고 친구들이 내일부터 공부할 때마다 할수 있는 방법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어폰을 끼고 한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이어폰을 끼고 그냥 하셔가지고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신 줄 믿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네, 오늘 10시에 또 우리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 한 주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사진 안 찍었네? 다 나가.